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여기 지하철도 생기고 오다가 제 친구 목사님이 가까운 데서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통화를 했더니 정 박사 마음이 짠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여기서 다녔던 학교 참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게,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무도 이렇게 전철 원장님 수고해 주셔서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나누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이야기 진행하다가 전 말하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잊어버리는 사람이어서 이제 중지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인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중지할 테니까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또 마침 와서 보니까 우리 시카고에서 공부했던, 제가 지금 석학교수로 되어 있는 학교에 또 이제 그 당시 박사 공부를 잘했던 우리 이서영 선생님도 와서 뵈니까 여기 또 학교 패컬티로 또 일도 하시고, 그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제가 와서 루터 하면 무슨 대한민국의 루터를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92년도에 제가 92년도에 미국으로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하고 연합신학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더 하러 갔을 때 미국 장로교하고 미국 루터교회가 연합이 돼요. 성만찬 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바젤에서 신학 공부할 때 주로 이제 헬무트 골비처, 프리들 마쿠밭 이제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소위 이제 바르트 좌파의 시작은 성만찬 신학이에요. 헬무트 골비처가 30년대에 칼바르트 밑에서 칼빈의 성만찬과 이제 루터의 성만찬을 쓰고 더 이상 갈라질 필요가 없다. 그게 60년도에 이제 바르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이제 칼빈 원류하고 루터의 원류의 성만찬 신학에는 갈라질 이유가 없다. 그게 한 30년 걸렸어요,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이제 루터란 신학자들하고 해서 한 30년 걸쳐가지고 92년도에 연합이 되면서 저는 이제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었지만 예전을 좀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루터란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루터란 쪽에서 일도 하고 또 장로교 쪽에서도 이제 관여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나랑 같은 학교 이제 있었던 또 출신인 분이 또 이 학교 패컬티로 일하게 되니까 마음도 참 좋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왜 공공신학인가? 왜 공공신학인가? 포스트 콜로니얼과 이제 인신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왜 하필이면 공공신학인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제 뭐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 저는 그저 이렇게 핀포인트 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기도 하겠고, 지난주에 그 성공회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콜로키움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물어요. 왜 공공신학이냐? 허접한 신학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왜 그런 허접한 우파 신학을 한신 출신이 하시느냐, 또 그렇게 또 도전하는 여학생도 한 분 계셨고,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물론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공론장을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진보적인, 뭐 다양하겠죠. 해방신학을 가지고 뭐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퍼블릭 티올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 사람들의 스트레스예요. 정치신학 그러면 유럽신학이잖아요. 뭐 볼트만이랄지, 뭐 판넨버그랄지, 뭐 요즘 또 사회학에서는 뭐 하버마스터랄지, 뭐 루만이랄지, 다 유럽 사람들이 가서 미국 지성계를 달구어 버린다고요. 그런가 이제 미국 안에 진보적인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는 해방신학을 하지만 해방신학은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이 없어요. 민중 그러면 우리 아시아 신학이지.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거 어떤 신학을 해야 될까? 그냥 우리도 좀 우리식의 좀 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최초의, 다시 말하면 공공신학은 제임스 컨 흑인 신학이에요. 미국의 공론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원래는 라이널드 리버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고, 그 제자인 스택하우스가 초기에 공공신학과 정치경제학, 초기 책은 참 좋아요. 정치경제학을 가지고, 사회과학을 가지고 공론장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신학이 이제 접근해보자.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이분이 이후에 많이 이렇게 보수화가 돼버렸죠.
많이 보수화가 됐고, 이제 그런 사이에 이 니버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제임스 컨, 이분 그 린칭 추리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버클리에서 흑인 친구가 나에게 와서 칼바르트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무슨 칼바르트를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그 바르트가 좀 재미있고 안 들어본 이야기고, 또 자기 선생인 제임스 컨이 칼바르트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 우리 흑인 신학자들은 고전적인 신학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고 싶다. 그래서 한 5년간 이제 논문 지도를 하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 연구교수로 가 있어요. 레이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제임스 컨, 그다음 코널 웨스트 뭐 이쪽에서 이제 일들을 하는 뭐 그런 좋은 친구고 제자고 지금도 소통을 잘하는 뭐 그런 동지들인데, 그때 제가 이 사람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아, 미국에서는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인종 투쟁이로구나. 이 인종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민중 투쟁하게 되면 우리 뭐 전봉준 좋은 아저씨 옆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이런 이 민중 이념형이 쉬운데, 이게 벌써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면 문화의 불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인종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인종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 인종 투쟁을 가장 날카롭게 이야기한 사람이 헤겔이에요.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프랑스 혁명을 주인과 노예의 인종투쟁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한 게 프란츠 파농. 1960년도에 파농이 헤겔을 쓰면서 인종의 문제를 헤겔의 인종투쟁을 가지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콜로니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없어요. 대신 포스트 콜로니알 이론을 하게 되면 맨 처음 원조가 헤겔로 나오는 거예요. 파농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미 바바 같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전통에서 락강하고 연결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미크리랄지 이렇게 발전들을 시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공공신학하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이렇게 접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이론으로 나타나요. 우리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그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해방신학하는 친구들은 푸코 그러면 완전히 뭐 이런 식이고 싫어해요. 해방신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포스트 콜로니얼주의자들하고 또 해방신학하고 엄청난 논쟁이 나타나고, 또 이 공론장 안에서 어떻게 또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고 또 흑인신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거의 뭐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군웅할것이게 신학이에요. 뭐 누가 어떻게 뭐 옛날 뭐 60년대 칼바르트랄지 뭐 폴 틸리랄지 뭐 니버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종의 각계전투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특징은 해방신학과 정치신학이 건들기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기후변화, 이제 유전자 변형 문제, 자연과학이죠. 제가 있었던 버클리 연합신학교 같은 경우는 템플턴 재단에서 뭐 엄청난 지원을 해서 종교와 과학 쪽에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수업 시간에 다, 물론 우리 전철 원장님이 그쪽 분야에 전문을 하셔서 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 공적 지성인들이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빚어지는 그 문제들을 봤을 때 그걸 내가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시켜서 이거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세속화된 시민사회 안에서 이거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뭐 여러분도 팬데믹도 경험해 보셨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가 보니까, 더욱이 이제 그 사회학에서는 니콜라스 루만하고 위리안 하버마스가 소통이론 가지고 뭐 엄청나게 격돌을 하는데, 그 거의 이제 하버마스가 정치적으로는 이겼는데 내용적으로는 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 루만이 갖고 있는 폭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이 쓴, 아직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학의 논리를 위해서 Zoo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한 7, 80페이지로 하버마스가 루만을 비판했는데, 읽어보니까 아, 이거 하버마스가 자연과학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오토포에시스라고 하는 분자생물학 개념이 나타나고 사이버네틱스가 나타나고 자연과학이라 나타나는 것들이 사회 소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고, 지금 미국은 클린턴 시대 때부터 모두가 다 시스템 시어리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이 뭐 우리는 뭐 무역 전쟁이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미국 사람들하고
관계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미국 쪽, 중국 쪽하고 이게 지금 사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본다면 특별히 그 공부하시면서 공공신학이 자연과학하고 뭐 이제 제노 문제랄지 또는 뭐 시스템 사고랄지 뭐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크게 이제 펼쳐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전 원장님이 저에게 그 누만에 대해서 글을 보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누만이 뭐 100% 옳다는 말은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공적인 지성에 대한 훈련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이 public use of reason 이성의 공적 사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지난주에는 세길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뭐 각각 계층에 다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이성과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지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대화가 돼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공공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신학이 좀 복잡해지는 거는 포스트 콜로니얼 조건인데 이게 흔히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이라고 할 때 우리처럼 일제에 이제 경험을 했던 나라들 뭐 좀 더 가게 되면 뭐 콩고랄지 아프리카랄지 아시아 굉장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여전히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니오리버럴 질서 속에서 신제국주의적인 그 침투 또는 그 교육에 대한 점령 그 논리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쪽에서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이제 정치경제학 모델이 종속이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1세기 안에 3세기가 들어와 있고 3세기 안에 1세기가 들어와 있고 막 열대처럼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아주 두껍게 기술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항의 대립, 뭐 너 편, 내 편, 캠프 논리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 이런 투쟁들은 앞으로 적합성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또 한 가지 사회과학에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보냐면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시민들 안에서. 여러분들 부르주아가 시민이 될 수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부르주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르주아적인 자본 귀족들이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들어와 있죠. 제가 엊그저께 그 강연을 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뭐 외국에서 자기 딸아이가 뭐 영어로 독일어로 뭐 배우고 왔는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뭐 중간치도 못 하는데 이미 뭐 상위층들은 한 번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는데 유치원에서부터 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자라는 이 대한민국 현실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교회 공론장 현실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이게 공공선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말하지만 제가 공공신학을 하는 하나의 신학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신이 참 좋다, 신학적으로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하버마스도 뭐 훌륭하고 다 좋지만 루소를 중요하게 봐요. 루소는 정치 이론적으로 볼 때 리비아단, 큰 국가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민국가, 이 볼롱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이 시민들의 승인을 기초로 한 국가,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정의, 사회의 안전망을 통해서 사회에서 밀려나가는 서발턴들을 법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국가 안에서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주는 사회로, 인정의 사회, 도덕의 사회, 인정을 통해서 이제 도덕 개념이 새로 이제 나타나는데 더 이상 도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이 뭐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도 있지만 시민사회 자체가 그런 시민적 승인을 통한 민주주의의 운동들을 통해서 사회 자체가 도덕적으로 된다. 이런 부분은 루소에게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죠. 물론 이제 루소하고 헤겔하고의 인정을 둘러싼 논쟁도 엄청난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제 루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왜 그러냐 하면 신학자니까 이제 루소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칼빈이에요. 우리가 칼빈을 좀 다시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상하게 막 미국 가서 이상하게 된 칼빈이 아니고 이 입법자로서 제네바 공화국의 입법자로서 칼빈이 어떤 민주주의를 구상했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 루소의 사회계약론 속에 듬뿍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루소를 가지고 정치신학화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오니까 흑인 신학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는 걸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전을 갖다 놓고 우리들이 서 있는 사회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 칼빈이 갖고 있었던 이 경제 비판은 참 뛰어나요. 이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제 칼빈의 생각도 잘못 이중의 종론이 잘못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건너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랄지 또 바르트가 루소를 가지고 초기 로마서 일판에 레닌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정치 신학을 접근시켜 나갔는지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전통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뭐 루만이랄지 사회학 쪽에서 또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전통에서 오는 장로교라고 하는 걸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뭐 칼빈이나 바르트나 또 이제 보네퍼나 굉장히 그 예언자적인 신학의 전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민중신학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이 공론장 안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고 이 시민사회 안에서 민중이 어떻게 계층화가 되는가. 더 이상 이제 민중을 이념형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 한 소셜 스트라티피케이션 사회 계층 속에서 시민과 그리고 하위 계급이라고 하는 민중이 서로 엮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정 정치로 이끌어내어서 좋은 시민국가, 좋은 시민사회, 민주주의. 우리는 이제 무속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총공대사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만 이런 총공대사 같은 사람들이 막 나라를 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전혀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합리성인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인격적인 종교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합리성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타자로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사모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공공장소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우리 칼바르트가 상당히 그 재미있는 말을 했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뭔가? 은혜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시루에 편성하지 않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요할 거 아니요하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지만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이런 예언자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네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후코하고 보네퍼가 만나는 지점은 보네퍼는 죽기 전에 이 파레시아란 무엇일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굉장히 깊은 반성을 남겼어요. 파레시아.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 그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을 때 막 꾸짖잖아요, 예수님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죠. 원전을 보면 파레시아를 했다고 나와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합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부한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보네퍼가 그 윤리에 남긴 글에 보면 이 교회는 교회가 메타노이아를 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는 이제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책도 쓴 사람인데 저는 종교를 단적으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역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메타 이전에, 메타피직 이전에, 노이아 내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후설은 좋은 기독교인이었고 이분의 그 현상학의 시작은 항상 에포케를 치잖아요. 괄호에 묶는다. 나의 모든 생각이나 자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괄호에 묶고 의미의 세계로 돌아가서 나를 객관화시킨다.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의 두 번째 개념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환이죠. 컨버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타노이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공공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칼바르트나 또는 보네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가 메타노이아를 하지 않으면 뭐 속된 말로 다 도깨비가 되고 말아요. 무속이 지배하고 스팝이 돼버리고 종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되게 되면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공공지성인으로서 이 공공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고 이제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종교하고 대화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이슬람 문제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이민자 물결이 들어올 것이고, 또 공론장 안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젠더랄지 섹슈얼리티랄지 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도전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 닫아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닫아버리면 우리 일리아 프리존느라고 하는 1980년대인가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그 러시아 출신인데, 디스페이티브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쓰죠. 엔트로피가 오픈된 시스템에서 떨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창발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클로즈드 시스템, 닫혀진 사회에서는 부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민사회 안에 있는데 이것이 닫아버린 채로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편할 것 같은데 결국 가는 데는 부패예요. 이건 썩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유리 동산에서 예언자적인 정신을 호흡하고 사회 나갔을 때 항상 열려있는 자세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성하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에포케, 자기 반성의 회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뭐 이상한 좌파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뭐 막 성명서 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밀양이라는 영화 봤더니 저는 다 맞는 것 같네요. 왜들 그러시냐고. 이게 복음이 용서가 너무 싸구려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영화 다 잘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회개는 삭개오잖아요. 회개에는 reparative justice, 배상의 정의가 있죠. 회개는 정의예요. 용서는 정의예요. reparative. 그래서 이 신명기 토라에 따라서 내가 토색질한 거 4배로 내가 갚겠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restorative, 회복해 주잖아요. 배상과 회복하게 하는 정의, justice가. 그러니까 우리 한때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마이클 샌들이 뭐 정의론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 미국에서 그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정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신학적으로 본다면 존 롤스가 나와야 되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존 롤스의 위치는 뭐 대단합니다. 정의론에서. 바로 칸트와 루소의 전통을 가지고 사회 안에서 공공선이 뭐냐,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밀려나간 자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나가느냐, 이 인정정치 속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종교적인 신학에서는 넬슨 만델라나 이 메타노이아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만델라는 사석에서 굉장히 보네포에 대한 존경심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신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21세기 변화되는 포스트 콜로니얼주의의 한편하고 아주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시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합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정하고 연대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는 해방신학도 들어오겠고, 민족신학도 들어오겠고, 정치신학도 들어오겠고. 그러나 각각의 영역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또 자기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이제 공공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이 글에 기본 태제가 나오는데, 제가 기본 태제를 읽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도 받겠고, 이 공공신학은 포스트 콜로니얼 조건을 반성한다. 식민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민사회를 볼 거냐,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원화가 되는데 이 계층화되는 이 공론장들을 사회과학 이론을 통해서 분석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에서 이 시민사회와 공론장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신식민주의 침투 전략들, 뭐 벌써 1세기 안에 3세기가 들어와 있고 3세기 안에 1세기가 되고 열대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엮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충돌이 생기면은 상당한 일들이 이제 공론장 안에서 나타나는데 교회가 그걸 미리 예비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 신식민주의 침투 전략의 그물망에 엮여지는지 분석하고 주목하고,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관료 지배, 국가가 관료 지배를 할 것이고 경제 구성들을 만들어 갈 거고 또 많은 시스템과 하부 시스템들이 전문화가 되고 폭넓게 상징적인 것들, 물질적인 사회계층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뭐 문화, 교육, 의료, 매스미디어, 종교, 이민자 그룹, 기후변화 뭐 많을 거예요. 뭐 여기에는 뭐 스템셀도 들어가고 요즘은 진 에디션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는데 진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유전자를 잘못 편집해가지고 괴물들이 나오는 뭐 이런 지금 국제적인 인권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론장 속에 들어와서 이 메커니즘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의 초점은 자본의 형식들이에요.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 더 이상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다양한 자본들의 유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치 주체로서의 시민과 이 서발튼들, 하위 계급들의 역할을 비판적인 민주주의 틀 안에서 공공선과 연약한 밀려나간 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인정정치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공공신학이 모빌라이제이션 하느냐. 특별히 정치경제학의 틀에서 공공신학은 시민사회를 잠식해 들어오는 이 포스트 콜로니얼 조건들을 문제틀을 하고 이 문제틀적인 사고를 통해서 헤겔 또는 마르크스 사회변증법 이론하고 문제틀을 하는 현상학적인 방법들이 이제 다시 이제 엮어주고요. 기독교가 이 자본 축적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밀려나간 자들의 역사를 유효한 역사라고 표현해요. effective history라고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진해온 이 거대한 자본의 지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안위화할 건 안위화하고 뭐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5.18 같은 케이스 또는 우리 제주도의 4.3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한 역사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밀려나가 버린 유효한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별자리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별자리 하나가 나와서 아니오라고 하면 이거는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유효한 역사들이 어떻게 권력 관계의 그물망에 엮여가지고 완전히 부재가 돼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내어서 더불어 같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론장의 시스템에서 공공신학이 또 교회가 분석도 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맞추어서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서신학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도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투쟁의 전략과 다문화적인 정의들 뭐 비교종교 뭐 젠더, 섹슈얼리티, 이민자 뭐 다양한 문화 틀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좋은 사회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해 하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선도투쟁으로 나갈 수 있는가 뭐 이게 여러분 공공신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야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저는 뭐 이 정도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